네, 지난 주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곧 5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민군 창건일인 오늘부터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 5월 초까지는 긴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주한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23일이었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중 사출 능력 등에서 이제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 군은 밝혔는데 어떤 점에서 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수중에서 소위 이제 잠수함을 통해 가지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 되니까 일단 이 미사일 자체를 그 수중에서 일단 공중으로 올리는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위 사출 시험이라 그러죠. 소위 미사일을 이제 캡슐 속에 넣어놓고 이것을 캡슐을 밀어 올려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출 기술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일단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행 시험이 되겠는데 이 비행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궤도를 찾아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한 300km 정도까지 가야 비로소 이제 명실상부하게 소위 그 SLBM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술 이걸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한 30km 정도 날렸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정도로 아직까지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절반의 성공이다. 북한 발표를 보니까요, 이번 시험 발사가 이제 최대 발사 심도에서 탄도탄 냉 발사 체계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탄도탄 냉 발사 체계, 이게 바로 콜드런치라고 부르는 걸 텐데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앞서 저희가 그래픽 두 장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서 최대 발사 심도에서 안정성을 고려했다. 그리고 고체 연료를 통한 비행 동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믿음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동력의 정확성을 기했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콜드런치에서 어떤 이게 캐니스터라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통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거기서 퉁 튕겨져 물 밖으로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앞서 지난해 5월 8일 날 한 거는 74도 각도로 해서 비스듬히 날아갔어요. 그래서 좀 했는데 어쨌든 1년여 만에 12개월 만에 거의 수직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물속에서 쏘는 걸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전문가들이 어느 해류에 따라서 어떤 데는 쉽게 말해서 물살이 세고 어떤 지역은 물살이 약하고 그런 지역인데 그거와 영향을 안 받고 올릴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 기술로 우리가 위협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반의 평가이지만 실제 북한이 원하는 기술 수준은 확보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콜드론치라는 기술이 이제 SLBM을 물 밖으로 밀어낸 다음에 미사일의 엔진이 점화되도록 하는 방식인 거죠. 이걸 성공한 것만 해도 대단한 기술이다라는 분석이시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이 이제 과거에는 액체 연료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액체 연료보다 이 고체 연료의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이 수중에서 잠수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쏘아 올리는 것이니까 수중 경우는 지상과는 달리 이게 흔들린다거나 이런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이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장점은 비용 문제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소위 핫 런치 이것보다는 콜드 런치 자체가 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콜드런치 경우는 꼭 잠수함 수중에서 쏘는 데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상에서도 쏘는 데도 상당히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일단은
비용 면에서 콜드런치가 좀 그렇죠. 적게 든다라는 분석이시고요.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포탄을 개념으로 보면요. 장약 기준으로 보면 양을 얼마나 넣기에 따라서 날아가는 거리가 다르겠죠. 그래서 앞서 꼭 300km가 안 나가기 때문에 실패로 봐야 된다라는 그 일부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 굳이 북한이 이번에 그거는 과거 기술력 실험을 할 때 그 기준은 적용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북한이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발달한 상황에서 굳이 장약을 300km 날아갈 걸 넣겠느냐. 쉽게 말해서 30km라면 우리 스튜디오에서 인천시청 거리만큼 굉장히 30km도 멀리 날아간 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30km만 장약을 고체로를 집어넣어서 발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부분도 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북한의 뭐 능력을 제가 이 과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 위협이라는 건 항상 최대치를 놓고 우리가 대응 수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에 그 하나 네. 좀 더 그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그 무수단이 그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 실패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무수단이 그 미사일은 바로 그 이 잠수함, 소위 SLBM에 사용되는 그 미사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무수단이 그 발사 자체가 실패를 했고, 이번 경우도 만에 하나 그대로 무수단이 정도의 미사일을 시험을 했는데 중간에 그것이 30km에서 끝났다고 하는 어떤 그것하고도 연관을 한번 지어서 봤을 때 또 절반의 실패다, 참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뭐 평가하는 점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죠. 예, 그러니까 30km만 비행을 한 것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또 어쨌든 뭐 실패일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시고요. 고체 연료를 그만큼만 날아갈 수 있게 넣었을 수도 있다. 뭐 두 분의 네.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한이 이렇게 이제 육상에서와 마찬가지로 SLBM 사출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 그 저희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소위 이제 김정은 자체가요, 일찍부터 그 뭐로 그 명성을 일부러 부각을 시켰느냐 하면은 포 전문가로 명성을 굳혀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이제 그 연관지어서 사실 각종 포, 그러니까 포는 또 미사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지상에서 미사일이든 포든 이것을 이제 다양한 수단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수중에서 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다가 핵탄두를 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핵 공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특히 SLBM 자체를 그 강조하는 이유는 이 SLBM 자체는 어디서 어떻게 쏘는 것이 포착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핵탄두까지 실어서 예. 미국을 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감행했을 때 그만큼 위협도가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군사적인 어떤 이런 그 문제가 접해졌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 기술력, 소위 군사적 기술력 이런 것을 그 강화하고 또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이제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실전 배치 시기를 3, 4년 내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1, 2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좀 위협의 강도를 최대치를 놓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인데 굳이 미국을 공격한다라는 데 약간의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 오류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미국을 공격한다는 거에 대해서 미 본토를 공격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아태 지역의 해외 주요 미군 기지들이 있습니다. 괌이라든가 오키나와 이런 데 만일에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전면전을 단행했을 때 2단계로는 아태 지역의 미군이 한반도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SLBM 장착한 미사일들이 그 주변 해역에 가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나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인근에 가서
발사를 해서 기지를 무력화시키면은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겠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1, 2년 안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 2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뭐 이번 시험 발사로 이제 북한이 당장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 이제 우리 한반도 또 인근 미군 기지에는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로 위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반도뿐만 아니고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앞으로 그 무수단리 자체가 조만간에 뭐 실패해서 좀 개선하게 된다면은 괌까지도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무수단위의 미사일 자체는 먼저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이 실전 배치된 것을 이거 시험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실패로 일단은 드러났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예. 자, 그렇다면 실전 배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한테 그리고 미국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 붙이면은 사실은 이게 미국을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그 ICBM에 준하는 이란 미사일 이게 성공을 사실 해야 되는데 뭐 북한이 이미 그 위성을 날릴 정도의 그 발사체 여기에 능력을 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에 하나라도 이제 여기에다가 핵탄두까지도 실어서 미국 본토에 한 발이라도 날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이것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레버리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수용 외상이 미국에 가서 네. 자기들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을 한다면은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역시 미국을 대화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주도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제 SLBM의 사실 최종 목표도 핵탄두를 장착하겠다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설의 핵탄두 소형화 기준을 그 90cm로 작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역시 ICBM 기준이고요. 최근에 이스라엘 쪽의 연구소 쪽에서 나온 보고서 하면 북한은 이미 1,300km까지 날릴 수 있는 노동미사일은 안정적으로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노동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는 개발을 행보로 봐야 된다. 이걸 굳이 소형화라고 표현은 안 되겠지만은 1,300km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키나와 인근까지는 다 사거리 안에 일본 열도는 마찬가지고 예.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가 13곳이 있습니다. 13곳이 있는데 이 주일 미군 기지를 언제 어디서나 공격이 가능한 이런 능력을 확보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노동무사일 기술체를 확보해서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반복하는 것 역시 이 SLBM은 장기적으로는 SLBM에 장착하겠지만 이미 어떤 노동미사일에 어떤 장착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우리가 과연 이제 대비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로 저희 그 방어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모든 우리가 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책이라든가 킬체이라는 것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북에서 남쪽으로 날아오는 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다든가 사드 미사일을 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잠수함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해안 일정 지점에서 거꾸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잠수함 기지는 뻔하니까 거기에 원자력 잠수함을 배치해서 이 단순 기술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디젤 잠수함이 유인 잠수함이 자망 기록이 중국이 갖고 있는 거 90일을 깬다라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단순 계산하면은 40년을 물속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사람이 얼마나 버티냐가 문제지만 그래서 심포 앞바다라든가 원산 앞바다에 우리가 수중에서 매복을 해서 출항하는 거를 타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응책이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체제를 갖춰야 된다. 예. 물론 우리도 3,000톤급짜리 잠수함을 지금 개발할 이 실전 배치를 2020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건 역시 우리도 지금 북한이 말하는 수직 발사대를 3,000톤급 우리도 잠수함을 발사대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이제 핵탄두 그 기술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근데 이 전력화 시기를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앞당기는 와중에 이왕이면은 원잠, 원자력 잠수함 체계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유일한 대응책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스커드와 노동, 무산 미사일에 이어서 이렇게 SLBM까지 시험 발사하면서 이제 남은 거는 추가 핵실험, 5차 핵실험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 이제 풍계리에서도 지난 1월에 4차 핵실험과 같은 좀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곧 임박했다고 보십니까? 뭐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 핵실험을 하시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좀 더 극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뭐 하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래 판단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것 하나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어디까지나 소위 그 기만 전술 비슷하게 이 움직임만 보이면서 자기들이 핵실험을 곧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위협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전술로서도 또 우리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죠. 예. 지난 1월에 이제 4차 핵실험 때 이제 북한이 수소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2달 뒤에 북한이 이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게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라고도 하면서 이제 새로 제작한 핵폭탄 모형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핵실험이 강행이 된다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강행을 하면은 3월 9일 날 우리가 기폭장치라 해서 골프공 큰 거 형태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형태 그것이 기폭장치인데 그 안에 이제 핵물질을 넣으면 핵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폭장치 실험을 지하에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가 과거처럼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소진해서 1차, 2차, 3차 때처럼 하기에는 플루토늄 양이 너무 한 18kg 내지 한 20kg 정도 남았겠지 않았냐라는 추정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김정은의 지금 판단은 군사적으로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주변 이제 정세를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지금 오늘 벌써 중국이 황구 15를 통해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살길을 우리가 영원히 도와줄 수는 없다. 당대에 앞두고 만약에 쐈다라고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조차도 가만히 안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시기를 고려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정치적 시기 고려만 남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이제 뭐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이 뭐 핵폭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그것은 뭐 충분히 이 4차 핵실험까지 했으니까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자체는 사실 불법적으로 또 그 유엔 안보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또 그 비핵화 차원에서 NPT라든가 이런 데서 금지하고 있는 차원에 사실 이거 갖게 되는 거니까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다 하는 그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단순히 아까 우리 김주환 기자가 얘기한 듯 마찬가지로 사실 그 로동미사일 같으면은 거의 한 1000에서 1300 정도까지도 가는 사거리인데 거기에 탑재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그 전력을 그 대상으로 해서 위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까지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북한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SLBM 소위 수중에서 잠수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도 소위 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또 위협 정도의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고 좀 더 또 더 나가게 된다면은 소위 ICBM, 소위 ICBM에 핵을 탑재해서 미국의 소위 로스앤젤레스라든가 미국의 어떤 전역을 타겟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핵미사일 이런까지도 그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지금까지도 던져주고 있는 정도로 다방면으로 그 시험을 해오고 있다는 그런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가 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북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정권 자체가 더 이상 이것을 가졌을 때는 생존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이 압박을 해나가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이런 그 위험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도 좀 대비책,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YTN 개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